두뇌는 육안 없이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정보를 얻는 방법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브로니코프는 이런 현상을 인간의 의식과 초의식 사이의 상관관계로 설명한다. 그가 초의식이라 부르는 그것은 인간 외부에 있는 어떤 매체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 짐작하다시피 트랜서핑에서 이 매체는 가능태 공간을 의미한다. 뭐라 부르든 간에 달라질 게 있겠는가? 그 본질은 똑같은 것이다. 마음 또는 두뇌는 영혼을 통해서 가능태 공간에 존재하는 것들을 본다. 육안은 물질적 현실을 관찰한다. 직접적 시각의 경우에 두뇌는 현실의 원형이 보관되어 있는 형이상학적 정보 공간에 접속한다. 이 정보 은행에 접속한 사람은 대상이 벽 뒤에 있든 땅속에 있든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든 간에 모두 관찰할 수 있다. 가능태 공간 속에는 물질적 현실로 실현되는 구역과 실현되지 않는 구역이 있다. 직접적 시각을 얻기 위해서는 가능태 공간에 이미 실현되어 있는 구역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생리학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두뇌의 양반구의 특이한 동기화로 해석할 수 있다. 브로니코프 박사는 단순하고도 특수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이를 통해 누구나 위와 같은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그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것은 모두가 실제로 실현 가능한 일이다. 가능태 공간에는 또한 과거와 미래의 모든 가능태에 대한 정보가 보관되어 있어서 여기에 접속하면 투시 능력을 얻을 수 있다. 단 하나 문제는 가능태의 수가 무수히 많기 때문에 실현되지 않을 사건을 보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미래를 보는 투시가들이 드물지 않게 오류를 범한다.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나 앞으로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을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당신은 안심해도 좋다. 어떤 가능태가 실제로 실현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당신의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마찬가지로 장차 현실화될 가능태 공간의 섹터를 꿈에서 보았노라고 호언장담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니 미래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언제나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다는 뜻임이 분명하다. 트랜서퍼의 할 일은 지나간 과거를 안타까워하고 다가올 미래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현실을 의도적으로 창조해 가는 것이 트랜서퍼의 과제인 것이다. 인간의 산염 에너지는 특별한 조건 하에서 가능태 공간의 특정 섹터를 물질화시킬 수 있다. 트랜서핑에서 우리가 영혼과 마음의 일치라 부르는 특별한 상태에서는 불가해한 마법의 힘인 외부 의도가 탄생한다. 마법과 관련되어 보이는 모든 것은 외부 의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고대의 마법사들은 바로 이 힘의 도움으로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건축하고 다른 유사한 기적들을 일으켰던 것이다. 외부 의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은 사람의 외부에 있는 것으로 인간의 마음에 예속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은 어떤 특별한 의식 상태에서 실제로 외부 의도에 접속할 수 있다. 그 강력한 힘에 자신의 의지를 복종시키면 믿기 어려운 놀라운 것들을 창조해낼 수 있다. 그러나 현대의 인류는 아틀란티스와 같은 고대 문명인들이 사용했던 능력을 이미 오래전에 잃어버렸다. 흩어진 고대 지혜의 파편들은 그 일부가 비전적 교의와 실천법의 형태로 우리 시대까지 전해 내려왔다. 이 지혜를 일상의 삶에서 활용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상황이 그리 가망 없는 것만은 아니다. 트랜서핑에는 우회로가 있다. 이 우회로의 도움으로 우리는 외부 의도를 작동시킬 수 있다. 사람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해낼 수 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특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보통 인간의 마음은 거울에 비친 그림자를 바꿔보겠노라고 열심히 달려들지만 결국 헛손질만 한다. 그 그림자의 주인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말이다. 그림자의 본체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은 우리의 사념의 방향성과 특성이다. 원하는 것을 실현시키는 데는 바라고 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중 거울을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 당신은 이제 그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다만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상식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흔들어 놓아야 한다. 현실이 양면, 물질적인 면과 비물질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낡은 고정관념이 무너지면서 세계를 조망하는 시야가 더욱 분명해진다. 이중성은 우리 현실에 나누어질 수 없는 한 부분으로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영혼은 가능태 공간과 연결되고 마음은 물질 세계와 연결된다. 내부 의도는 물질 현실과 관계하고 외부 의도는 가능태 공간의 가상 섹터들과 연결을 가진다. 현실의 이 두 가지 측면이 거울 표면에서 만날 때 여러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이것은 아직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으로 간주되고 있다. 두 측면이 만나는 현상의 한 예로서 파동 입자 이중성을 들 수 있는데 그것은 극미 세계에서 하나의 물체가 입자로 나타나기도 하고 파동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현상이다. 또 하나, 진공 속에서 소립자가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현상은 현실이 물질적인 형태와 비물질적인 형이상학적 형태 사이에서 요동칠 때 나타나는 경계 상태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예는 자기 안에서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하나로 결합시키고 있는 살아있는 존재인 우리 자신이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거대한 이중 거울의 표면에서 살고 있다. 그 한쪽 면에는 우리의 물질 세계가 있고 다른 쪽 면에는 현묘하고 무한한 가능태 공간이 펼쳐져 있다. 이처럼 유별난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도 캐캐묵은 세계관에 빠져서 오로지 현실의 물질적 측면만을 대하고 산다면 그것은 매우 근시안적인 삶일 것이다. 당신은 세상이라는 이중 거울을 다루고 활용하는 법을 익혀서 예전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을 이제는 해낼 수 있게 될 것이다. 가능성의 한계는 오로지 자신의 의도에 의해서만 정해진다는 것을 당신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어른이 된 사람은 자신의 꿈에 맞지 않은 어린아이를 우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아이에게는 새로운 환경에서 생존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 하지만 그럴 때 불가피하게 기이한 현상이 발생한다. 물질 세계의 좁은 틀 속의 법칙을 익히면 익힐수록 의식의 각성도가 저하되고 그에 따라 현실의 형이상학적 측면을 인식하는 능력이 상실되면서 사건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잃게 된다. 성인들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근심에 빠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자기 게임의 포로, 즉 상황의 포로가 되었다. 하지만 어린아이는 자기의 게임에 대해 완전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 이 모두가 게임인 것을 매 순간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그의 각성도는 높다. 삶이 한갓 게임일 뿐임을 알기 때문에 그것의 중요성은 낮다. 그는 마치 관객처럼 인생을 지켜보면서 초연하게 행동한다. 그러나 성인들에게는 놀이는 끝났고 삶은 심각한 것이 되어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얘기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심각한 태도가 사람들로 하여금 무의식적인 백일몽 속에 빠진 채로 살아가게끔 만든다. 물론 그는 자신이 지금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는가?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고 꿈은 실현되지 않는데 우려하는 일에 대한 불길한 예감은 마치 별났다는 듯이 어김없이 실현되는 것 같다.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제멋대로 흘러간다. 결과적으로 자각몽 속에서는 자기 현실의 주인이 되는데 깨어있는 현실에서는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꿈속의 장면과 현실을 비교하는 방법을 통해 꿈속에서 자신을 자각하면 꿈을 조종할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은 현재 의식 차원에서 현실이라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어서 꿈에서 깨면 그 기준점으로 돌아온다. 그런데 그 현실은 눈을 뜬 채 무의식적인 꿈을 꾸는 것과도 같아서 삶은 그저 제멋대로 펼쳐진다. 사람은 전생을 기억하지 못하므로 현실과 비교할 수 있는 더 높은 차원의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각몽에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한다. 당신은 꿈을 꾸는 사람이다.
당신은 깨어나면 모든 꿈이 사라지리라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꿈속에 남아서 꿈의 방향을 자신의 의도대로 조종할 수 있다. 기준점을 기억해내고 자신의 꿈을 꾸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면 당신은 꿈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당신은 상황에 종속되고 한계에 갇혀 있다. 현실은 우리가 항상 다시 돌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꿈과 다르다. 꿈도 현실도 모두 상대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꿈인지 현실인지를 알아차리려면 시작점을 정해야 한다. 현실에 비해 꿈이 더 비현실적이다. 그러면 현실은 무엇에 비해 비현실적인가? 현실의 시작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죽음으로써 시작점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다시 태어날 때 그 시작점을 잊어버리고 다음 삶인 새로운 꿈 속으로 빠져든다. 내가 실로 누구인지를 기억할 수만 있다면 삶이라는 당신의 꿈을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젠 이해했을 것이다. 사람은 세상에 대한 자신의 느낌으로써 개별적 현실인 각자의 세계의 층을 형성시킨다. 이 현실은 그 사람의 태도에 따라 독특한 뉘앙스를 띠게 된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거기에는 일정한 기상 조건이 조성된다. 햇빛 눈부신 신선한 아침이 있는가 하면 흐리고 비 오는 날씨도 있고 때로는 사나운 태풍이 불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연재해가 일어나기도 한다. 주변 현실은 어느 정도 사람의 직접적 행동의 결과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이 일반적 통념이다. 하지만 사념체의 힘은 결코 작지 않다. 다만 그 작용이 그리 확연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일 뿐이다. 어쨌든 많은 문제들이 부정적인 태도에 의해 일어난다. 이렇게 비물질적인 경로로 일어난 문제거리를 물질적으로 풀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적 현실의 상황은 그 사람이 주변의 모든 것을 어떤 감정을 가지고 대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나 동시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의 감정적 분위기를 좌우한다. 그래서 피드백의 순환고리가 형성된다. 사념의 심상이 물질세계라는 거울에 비쳐서 현실이 형성되는데 그것이 다시 그 사람의 생각과 심상을 대부분 결정해버리는 것이다. 거울 앞에 설 때 사람은 자신을 내부로부터 보려고 하지 않고 거울 속 그림자의 모습에만 온통 주의를 기울인다. 그 결과 피드백 고리에서 사념의 심상 대신 그림자가 주인공 역할을 차지해버리는 것이다. 사람은 마치 마법에 홀린 것처럼 자신의 복제물을 보면서 거울에 사로잡혀버린다. 원본을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이 떠오르지 않는 것이다. 주의가 그림자에 집착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자신이 필사적으로 기피하던 그것을 얻고 만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주의는 부정적 감정에 전적으로 지배되고 있다.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에 온종일 사로잡혀 있다.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원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은 이토록 뒤틀려 있다. 하지만 거울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혹은 원하지 않는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정확하게 더도 덜도 아닌 그 심상의 내용만을 그대로 반영해준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일어난다. 사람들은 자신이 필사적으로 기피하는 그것을 스스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다. 내 혀가 나의 적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나의 적인 것이다. 이 모두가 말도 안 되지만 정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사람이 뭔가를 싫어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는 그 싫어하는 감정에 영혼과 마음이 일치된 상태를 부여한다. 그러면 그 또렷한 사념의 심상은 정확하게 거울 속에 반영되어 그의 세계의 층을 채운다. 그리하여 싫어하는 바로 그것을 삶 속에 넘치도록 가지게 된 것이다. 그러면 그는 더욱더 흥분해서 감정의 강도를 증폭시킨다. 모두 꺼져버려. 그는 마음속으로 모두를 지옥으로 보내버린다. 하지만 거울은 이것을 부메랑처럼 되돌려준다.
당신이 내던진 것은 당신에게로 되돌아온다. 불쾌한 일들은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 않던가? 바로 그거다. 거울 앞에 서서 꺼져버려 하고 외치면 거울 속 그림자는 어떻게 되겠는가? 당신 자신이 당신의 세계와 함께 꺼져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비난하는 사람들은 비난하는 자라는 꼬리표를 단 당신의 세계의 층에 끼어들어온다. 늙은 여인이 우라에 차올라서 세상을 저주하는 전형적인 예를 상상해보자. 그녀는 스스로 자신은 정직한 정의의 화신이라서 사람들과 양심 앞에서 떳떳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머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성에 안 차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실상은 이렇게 공식처럼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그녀는 이처럼 오만한 태도로 거울을 바라보면서 온통 정의롭지 못한 현실만을 하염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세상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까? 세상은 그녀를 비난하지도 않고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는다. 세상의 고유한 속성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것이다. 소망 자체는 필요한 것이다. 소망 없이는 의도도 없으니까. 거기에 행동하겠노라는 결정을 더하면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도가 생기는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 달성 가능성에 대한 의심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들러붙으면 욕망이 일어난다. 이것이 의도적으로 낮춰야 할 바로 그 중요성이다. 소망 자체는 잉여 포텐셜을 생성하지 않는다. 잉여 포텐셜은 당신이 의심과 두려움으로써 세상을 꼼짝 못하게 만들 때 발생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개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그걸 원하긴 하지만 안 될까봐 걱정되고 그게 과연 될 수 있는 일이기나 한지 의심스럽다. 그는 일의 성패에 대한 책임감의 압박을 느끼면서 자기 자신과 세상에게 엄격한 조건을 내세운다. 즉 세상에게는 기대하고 자신에게는 요구하는 것이다. 결국 거울은 3번 찌그러진다. 욕망하고 두려워하고 놓아주지 않는다. 찌그러진 삼면경인 것이다. 의도라는 것이 세상에게 뭔가를 결정적으로 요구하는 상태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받아야 할 것을 결코 받지 못할 것이다. 또한 세상에게 부탁한다고 해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주문하고 세상이 그 주문을 실행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당신은 요구하고 부탁하고 두려워하면서 의심하기 때문에 세상이 주문을 실행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그러면 세상도 뭔가를 요구하고 부탁하고 두려워하며 의심하는데 그것은 당신의 태도가 완벽하게 반영된 것이다. 세상은 거울일 뿐이다. 이것을 지금 체험해 봐야 한다. 세상을 당신의 손아귀에서 놓아줌으로써 세상이 당장 당신을 위해 안락한 곳이 되도록 허락해 줘야 한다. 이것은 금세 휙 하고 지나가는 순간적인 느낌이지만 그것을 포착해보라. 적대적이고 말썽 많고 힘들고 불편한 세상이 갑자기 당신을 위해 즐겁고 편안한 곳이 되는 믿을 수 없는 일을 한번 상상해보라. 당신이 세상에게 그것을 허락해주라. 당신이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행복해지려고 애쓰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으로 행복을 들여보내라는 말이다. 불가능해 보이는 성공의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만큼 당신은 행복해진다. 자신에게 행복해지라고 강요하지 말고 행복해할 수 있는 사치를 그저 허락해주라. 그냥 세상을 믿어보라. 세상은 목표에 도달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해나갈 것이다. 당신은 거울이 어떻게 마음속의 심상을 그대로 반영해 줄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 걱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거울 앞에 서 있을 때는 그저 보고 싶은 반영에 대해서만 생각하라. 세상이라는 거울은 완벽하게 작동한다. 다만 그 작동에 약간의 지연이 있을 뿐이다. 환상에서 벗어나서 거울의 5번째 법칙에 따라 원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원하는 것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으로부터 마음에 드는 것으로, 질병으로부터 건강으로,
방법으로부터 목표로 생각의 방향을 돌리라. 잘 관찰해보면 당신은 늘 상황에 양보하고 필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순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꿈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익숙해져 있다. 아니면 기껏 해봤자 자신의 시나리오를 고집하면서 상황에 저항하여 가능태 흐름과 싸우고 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거울 앞에 있는 심상, 곧 자신의 태도만 바꾸면 된다. 그러면 당신은 더 이상 게임의 노예가 아니고 게임은 당신 밖에서 당신의 의지에 따라 전개될 것이다. 당신은 이제 주사위를 던지는 사람이 된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새로운 규칙이 있다. 주사위를 던져서 당신의 관점에서 볼 때 실패로 여겨지는 조합이 나왔을 때도 그것을 성공의 조합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선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다시 거울 속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면 이 규칙을 어김없이 실천해야 한다. 생각의 방향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나리오를 쓰는 것으로부터 시나리오를 역동적으로 교정하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 6번째와 7번째 거울의 법칙을 따르는 한 당신은 자기 세계의 주인이다. 마음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할 때 보통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제는 그 반대가 되어야 한다. 현실이 시나리오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마음이 불만을 제기할 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즉각 만사가 잘 되어가고 있다고 다짐하면서 변화를 받아들여야 한다.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출발점에 서 있을 때 마음으로서는 방법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음은 무엇을 실현시키려고 할 때는 반드시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온갖 부정적인 가능성들을 떠올리면서 걱정한다. 그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이것이다. 이 바보야.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란 걸 알아도 내가 할 일은 최종 목표에만 주의를 고정시키는 것뿐이야. 사람들은 자신이 생각한 바가 실현되는 것을 스스로 나서서 회방한다. 어떤 소망을 품을 때 마음은 항상 대략적인 사건의 전개도를 미리 짜낸다. 마음의 본성이 원래 그렇다. 그런데 일어나는 사건이 시나리오와 일치하지 않으면 마치 아무 일도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두가 되어야 할 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마음은 틀에 꽉 박혀 있어서 시나리오를 수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스스로 모든 일을 망쳐놓는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바로 여기에 모순이 있다. 주문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노라고 주장하고 나서면 결국은 모든 것이 실패로 돌아가고 만다. 당신의 희망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당신이 틀 안에 들어앉은 채 그 희망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문은 고정관념의 자물쇠로 채워져 있는 것이다. 원하는 목표의 심상을 사념으로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는 그냥 그쪽으로 걸어가기만 하라.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것은 모두가 당신의 주문을 완수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현실 지배자의 의도를 가지라. 내가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모두가 필요한 대로 움직이고 있다. 나의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관리한다. 나는 이미 상황의 영향을 벗어나 있고 그것을 조종하려 애쓰지 않는다. 생각 속에서 목표의 슬라이드를 돌릴 때 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의 세계를 형성시키는 것이다.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고 덤비는 것은 마음의 내부 의도가 벌이는 짓이고 그것은 자신의 시나리오를 고집하는 것이다. 마음은 목표에 이르는 길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알지 못한다. 상황은 외부 의도와 가능태 흐름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나의 일은 흐름의 벡터, 방향을 정하는 것일 뿐 그것이 어떤 궤도로 움직일 것인지를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어느 날 당신이 거울의 꿈에서 깨어나는 것을 상상해보라. 주변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
익숙한 사건과 무대장치이긴 하지만 당신은 사건의 흐름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문득 커다란 구체로 된 거울의 중심에 서 있게 된 것처럼 말이다. 거대한 만화경이 현실이라는 유리면들로 반짝거리며 당신 주위를 돌고 있다. 당신은 이 현실의 일부분이지만 동시에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꿈에서 깨어나면 당신이 꿈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꿈이 당신에게 매여 있는 것임을 깨닫듯이 당신은 이제 자신의 독자성을 자각하고 있는 것이다. 거울의 백일몽에서도 모든 것은 똑같지만 단 하나의 차이가 있다면 거울의 백일몽에서는 현실이 그다지 빨리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완만한 성질을 받아들이고 익숙해지면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 현실이 당신이 사념으로서 만들어내는 심상에 따라 부드럽게 변해가는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당신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당신은 이 세계의 밖에 있다. 거울 밖으로 나온 것이다.